서울 신설동의 한 분식집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30년간 김밥 하나로 아들을 키운 66살 어머니가 며느리의 한마디에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15억 아파트와 모든 재산을 쏟아부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배은망덕한 행동에 결국 법정 투쟁까지 벌이며 통쾌한 복수를 감행했다는 것인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신설동 시장 골목 안쪽 오래된 분식집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인의 분식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죠. 이곳의 주인 김정혜 씨, 올해 66살입니다. 자, 김밥 한 줄 나갑니다. 정혜 씨의 손놀림은 30년 경력답게 빨랐어요. 김에 밥을 펴고 단무지와 시금치, 계란지단을 올린 뒤 돌돌 마는 모습이 예술 같았습니다. 하루에도 100줄은 좋게 말아내는 손이었죠. 사실 정혜 씨에겐 이 분식집이 전부였어요. 남편이 상우가 겨우 5살 때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정혜 씨는 이 작은 가게 하나로 아들을 키워냈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를 시작해서 밤 9시까지 가게를 지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엄마, 나 용돈 좀. 학창시절 상우가 이렇게 말하면 정혜 씨는 김밥 한 줄을 더 팔아서라도 용돈을 쥐어줬어요. 대학 등록금이 부족하면 밤새 김밥을 말아 새벽 시장에 납품하기도 했죠. 우리 상우만큼은 남들 부럽지 않게 키워야지. 이게 정혜 씨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상우가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정혜 씨는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일은 상우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였어요. 예비 며느리 최은지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정혜 씨는 조금 당황스러웠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상우 오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은지 씨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어요. 눈빛이 차가웠달까요? 하지만 정혜 씨는 그저 낯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정혜 씨의 진짜 고생이 시작됐어요. 어머님, 신혼집은 당연히 준비해 주시는 거죠? 은지 씨의 말에 정혜 씨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우리 상호 신혼집 정도야. 하지만 막상 집을 알아보니 상황이 달랐어요. 은지 씨가 원하는 곳은 강남 근처 신축 아파트였거든요. 전세금만 15억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제 친구들도 다 이런 데 살아요. 정혜 씨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30년 동안 분식집에서 벌어 모은 돈을 다 털어도 모자랐거든요. 결국 가게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상호 행복하면 돼. 그런데 집만으로는 끝나지 않았어요. 혼수도 있었고 결혼식 비용도 있었고 신혼여행비도 있었죠. 게다가 은지 씨는 수입차를 원했습니다. 어머님, 상호 오빠가 회사에서 체면이 있어야 하잖아요. 정혜 씨는 또다시 대출을 받았어요. 이번엔 가게 권리금까지 건드려야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정혜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론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게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론 앞으로가 걱정이었거든요.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은지 씨가 인사를 했지만 정혜 씨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의무적인 느낌이었달까요? 신혼 초기엔 그래도 괜찮았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신혼집에 놀러 가면 은지 씨도 반겨줬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 오시면 당황스러워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연락하고 가도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정혜 씨가 집에 들어서면 은지 씨는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가 널려 있어도 그냥 누워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상호야, 집안일 좀 해라. 엄마, 은지도 직장 다니니까 힘들어요.
상우는 항상 아내 편이었어요. 정혜 씨는 답답했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충격적인 건 은지 씨의 말이었어요. 어머님, 저도 싫어요. 그런데 왜 제가 다 해야 하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정희 씨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결혼을 싫어한다니, 그럼 왜 결혼을 했을까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혜 씨가 무엇보다 못해 설거지를 하고 정리를 해주면 은지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구경만 했어요. 어머님이 하시는 게 더 깔끔해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였죠. 정혜 씨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들 앞에서 며느리 흉을 볼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정혜 씨는 참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나면서 정희 씨는 점점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은지 씨의 행동이 뭔가 달랐거든요. 어머님, 오늘 오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저 좀 아파서 누워 있을게요. 정혜 씨가 도착하면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은지 씨는 항상 소파에 누워서 드라마를 보거나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집안은 엉망진창인데 말이죠. 은지야, 괜찮니? 어디가 아픈데? 그냥 몸이 안 좋아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하지만 정혜 씨가 보기엔 아픈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화장도 하고 있었고 핸드폰으로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집안 상태였습니다. 설거지는 3일치가 쌓여 있었고 빨래는 빨래대에 그대로 말라 있었어요. 바닥엔 과자 부스러기와 머리카락이 널려 있었죠. 상우야, 이게 뭐니? 엄마, 저희도 바빠서요. 주말에 할 거예요. 상우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혜 씨가 보기엔 주말에도 둘 다 집에서 뒹굴거리기만 했습니다. 결국 정혜 씨가 참다 못해 청소를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쓸고 빨래를 개기 시작했죠. 어머님,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은지 씨가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말했어요. 하지만 도와주려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괜찮다, 금방 끝나. 정혜 씨는 속으론 답답했지만 그냥 했어요. 아들이 깨끗한 집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혜 씨가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은지 씨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변기 청소할 때 세정제 좀 더 뿌리세요. 제대로 안 되면 다시 해야 하잖아요. 정혜 씨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는 소파에 누워서 구경만 하면서 청소하는 사람한테 지시를 하다니요. 은지야, 그럼 내가 해보렴. 어머님이 하시는 게 더 잘 되잖아요. 저는 서툴러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였어요. 정혜 씨는 한숨을 내쉬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더 가관인 건 정혜 씨가 요리를 해줄 때였어요. 어머님, 오늘 뭐 해주실 거예요? 김치찌개 끓여줄까? 김치찌개요? 어제도 김치찌개였는데. 뭔가 다른 거 없나요? 은지 씨는 마치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정혜 씨가 재료를 사와서 요리를 해주는 건데도 불평부터 했습니다. 그럼 뭐가 먹고 싶은데? 갈비찜이나 잡채 같은 거요. 어머님 솜씨가 좋으시잖아요. 갈비찜과 잡채라니 재료비만 해도 10만 원은 넘을 거예요. 게다가 만드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하지만 정혜 씨는 그냥 했어요. 마트에서 갈비를 사고 각종 야채를 사서 갈비찜을 끓였습니다. 잡채도 당면을 삶아서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3시간 동안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내내 은지 씨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도와주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죠. 와, 맛있겠다. 어머님이 해주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은지 씨는 밥을 먹을 때만 나타났어요. 정혜 씨가 상을 차려주면 그제야 식탁에 앉았습니다. 많이 먹어라, 은지야. 네, 잘 먹겠습니다. 하지만 먹고 나서 설거지는 또 정희 씨 몫이었어요. 은지 씨는 배가 부르다며 다시 소파로 가버렸거든요. 상호야, 설거지 좀 해라. 엄마, 은지가 소화가 안 된다는데요.
나중에 할게요. 결국 정혜 씨가 다 했어요.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심지어 쓰레기까지 버리고 왔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정혜 씨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시어머니를 부려먹는 게 정상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은지 씨의 태도였습니다. 어머님, 다음에 오실 때 청소용품 좀 사오세요. 화장실 세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요리하실 때 쓸 앞치마도 하나 사오시고요. 제 앞치마 쓰시면 더러워져요. 이런 식으로 정혜 씨를 마치 가사도우미 취급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공짜로 일하는 가사도우미 말이에요. 정혜 씨는 답답했지만 아들 앞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상호는 아내 편만 들었거든요. 엄마, 은지도 처음이라 서툴러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졌습니다. 은지 씨는 점점 더 당당해졌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정혜 씨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은지 씨 친구가 놀러 왔어요. 언니, 시어머니가 청소해 주시네. 부럽다. 어머님이 좋아하셔서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 하시거든요. 은지 씨는 친구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치 정혜 씨가 자진해서 청소하는 것처럼요. 정혜 씨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더러워서 못 보겠으니까 하는 건데 말이에요. 그날 정혜 씨는 집에 돌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말 정상적인 고부 관계인지 자신이 너무 오버하는 건 아닌지 말이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뭔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곧 확실하게 알게 될 거라는 걸 정혜 씨는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나고 드디어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은지 씨가 임신을 한 거예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상우가 분식집으로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정혜 씨는 정말 기뻤어요.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거든요. 정말? 우리 은지가? 언제쯤 태어나니? 내년 봄쯤이래요. 엄마, 정말 기쁘시죠? 그럼 할머니가 되는데 얼마나 기쁘겠니? 그날 밤 정혜 씨는 잠이 안 왔어요. 손주 생각에 마음이 들뜨고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니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은지 씨의 임신 기간은 정혜 씨에게 또 다른 시험의 시간이었어요. 어머님, 저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그럼 뭘 해줄까? 미역국이나 죽 같은 거? 미역국은 비린내가 나서 안 되고, 죽도 별로예요.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김치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혜 씨는 즉시 김치를 담갔어요. 은지 씨가 먹을 수 있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머님, 이 김치 좀 싱거운 것 같아요. 조금 더 짠 게 좋겠어요. 그럼 다시 담글까? 네, 그래 주세요. 그리고 깍두기도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정혜 씨는 또 김치를 담갔어요. 이번엔 소금을 조금 더 넣고 깍두기까지 만들어서 가져다 줬습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그런데 이번엔 너무 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됐어요. 너무 싱겁다, 너무 짜다, 고춧가루가 많다, 적다. 정혜 씨는 한 달에 김치를 서너 번씩 담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어요. 상우 부부의 첫째 아들 윤하늘이었습니다. 어머님, 하늘이 보러 오세요. 병원에 달려간 정혜 씨는 손주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작고 예쁜 아기가 자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 하늘이 할머니가 왔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새로운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어머님, 제가 회사에 복직해야 하는데 하늘이를 어떡하죠? 어린이집에 보내면 되지 않니? 아직 너무 어려서 어린이집은 안 되고, 베이비시터는 너무 비싸요. 한 달에 200만 원이나 해요. 은지 씨의 말이 이어졌어요. 어머님께서 봐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가게 일도 바쁘지 않으시잖아요. 정혜 씨는 당황했어요.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손주까지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은지야, 내가 가게를 해야 하는데. 어머님, 가게는 오전만 하시고 오후엔 문 닫으시면 되잖아요. 요즘 장사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상호도 아내 편을 들었어요. 엄마, 하늘이 친할머니가 봐주시는 게 제일 좋잖아요.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요. 결국 정혜 씨는 손주를 보기로 했어요. 하늘이가 너무 예뻤고 또 베이비시터비 200만 원이면 정혜 씨 가게 한 달 매출과 비슷했거든요. 그럼 내가 볼게. 대신 우유값이나 기저귀 값은 너희가 대줘야 해. 당연하죠, 어머님. 이렇게 해서 정혜 씨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오전엔 분식집을 열고 오후 1시부터는 하늘이를 봐야 했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하늘이가 너무 예뻤거든요. 우유를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재워주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아기는 밤낮 구분이 안 됐거든요. 밤에 울면 달래야 했고 새벽에 깨면 우유를 줘야 했어요. 어머님, 하늘이가 밤에 많이 울었나요? 응, 좀 울었다. 배가 고픈 것 같더라. 어머님이 제대로 안 재워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기는 규칙적으로 재워야 한다고 하던데. 은지 씨는 이런 식으로 정혜 씨를 탓했어요. 자기는 밤에 푹 자고 일어나서는 정혜 씨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였죠. 게다가 집안일도 여전히 정혜 씨 몫이었어요. 어머님, 하늘이 기저귀 떨어져 가는데 사와 주세요. 그리고 하늘이 옷에 다림질 좀 해주시고요. 구김이 너무 심해요. 아, 그리고 청소기도 한번 돌려주세요. 하늘이가 바닥에서 기어다니는데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정혜 씨는 점점 가사도우미처럼 부려먹히고 있었어요. 그것도 무료로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분식집 매출이었습니다. 오후 시간대가 원래 손님이 많은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가게를 닫으니까 매출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벌던 게 150만 원으로 줄어든 거죠. 그런데 하늘이 용품비는 계속 들어갔어요. 기저귀, 우유, 이유식, 옷. 한 달에 50만 원은 좋게 들었습니다. 상호야, 하늘이 용품비 좀 줘야 하지 않겠니? 엄마, 저희도 경제적으로 빠듯해요. 은지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하거든요. 그럼 정혜 씨가 다 부담해야 했어요. 매출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은지 씨의 태도였어요. 어머님, 하늘이 배꼽 때 제대로 소독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빨갛게 됐어요. 어머님, 하늘이 기저귀 발진 생겼네요. 갈아주실 때 조심해서 하셔야죠. 어머님, 하늘이가 요즘 잘 안 먹는데 우유 온도를 잘못 맞추시는 거 아니에요? 뭐만 하면 정혜 씨 잘못이었어요. 자기는 회사에 가서 편하게 일하면서 집에 와서는 트집만 잡는 거였죠. 정혜 씨는 점점 지쳐갔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거든요. 분식집 일하고 하늘이 보고 집안일까지 다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은지 씨는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했어요. 은지야, 좀 도와줘. 할머니도 사람이야. 어머님, 저도 회사에서 일하고 와서 피곤해요. 조금만 쉬고 할게요. 하지만 조금만 쉬고는 결국 정혜 씨가 다 하게 되는 거였어요. 이런 생활이 반년 정도 지속되자 정혜 씨는 정말 한계를 느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갔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정혜 씨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늘이를 본 지 8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정혜 씨는 정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분식집 준비를 하고 오전엔 장사를 하고 오후엔 하늘이를 봤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하늘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정혜 씨는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은지 씨는 회사에 갔고 집엔 정혜 씨와 하늘이만 있었어요. 우리 하늘이 잘 자고 있네. 정혜 씨는 하늘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힘들긴 했지만 손주는 정말 예뻤거든요. 토실토실한 볼과 긴 속눈썹이 천사 같았습니다. 빨래를 다 개고 나서 정혜 씨는 화장실에 갔어요. 하늘이는 거실 카펫 위에서 자고 있었고
주변엔 쿠션으로 안전하게 둘러쳐 놨었죠. 금방 올게 하늘아.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이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하늘아, 왜 울어? 급하게 거실로 나가보니 하늘이가 바닥에 누워서 울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장난감 블록이 떨어져 있었죠. 어머, 하늘아. 괜찮니? 정혜 씨는 급하게 하늘이를 안아들었어요.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어요. 그냥 놀라서 우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하늘이를 달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어요. 은지 씨가 일찍 퇴근한 거였습니다. 어머님, 하늘이 왜 울어요? 아, 은지야. 하늘이가 장난감 위에서 살짝 넘어졌나 봐. 그런데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아. 그 순간 은지 씨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어머님, 뭐라고 하셨어요? 넘어졌다고요? 응, 그런데 괜찮다고요? 어머님, 이게 괜찮은 일이에요? 은지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정혜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은지야, 아이들은 원래 이렇게 넘어지면서 크는 거야. 다친 곳도 없고.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다칠 뻔했잖아요. 은지 씨는 하늘이를 정혜 씨 품에서 빼앗듯이 안아들었어요. 우리 하늘아, 많이 놀랐지?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는 정혜 씨를 쏘아봤어요. 어머님, 어떻게 아이를 혼자 두고 어디 가실 수가 있어요? 잠깐 화장실에. 화장실이라니요? 아이는 잠깐도 혼자 두면 안 되는 거 아세요? 정혜 씨는 억울했어요. 화장실도 못 가라는 건가 싶었거든요. 은지야, 할머니도 사람인데 화장실 정도는. 어머님, 지금 그런 말씀하실 때예요? 이건 명백한 아동 방임이라고요. 아동 방임이라는 말에 정혜 씨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그런 취급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은지야, 그런 말 너무 심하지 않니? 할머니가 하늘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해서 방임이 괜찮아지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요. 은지 씨는 계속 정혜 씨를 몰아세웠어요. 만약에 하늘이가 머리를 다쳤으면 어떡하려고 하셨어요? 병원비는 누가 물어줄 건데요? 그리고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해요? 어머님이 제대로 못 보실 거면 차라리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나아요. 정혜 씨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8개월 동안 정성을 다해 손주를 키웠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억울하고 서러웠거든요. 은지야, 할머니가 그동안 하늘이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어머님, 애지중지 키운다고 하시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아이를 혼자 뒀잖아요. 이게 애지중지 키우는 거예요? 이때 상호가 퇴근했어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한 걸 느끼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오빠, 큰일 날 뻔했어요. 어머님이 하늘이를 혼자 두고 어디 가셔서 하늘이가 넘어졌다고요. 은지 씨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마치 정혜 씨가 하늘이를 고의로 방치한 것처럼 말이에요. 엄마, 정말요? 상호도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정혜 씨는 답답했습니다. 상호야, 할머니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엄마, 아이를 혼자 두면 안 되죠. 그것도 모르세요? 아들까지 자신을 탓하니 정혜 씨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럼 화장실도 못 가란 말이니? 가려면 하늘이 안전한 곳에 둬야죠. 아니면 재우고 가시든지요. 재워놓고 갔는데 깬 거야. 정혜 씨가 목소리를 높이자 은지 씨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봐요, 어머님이 화내시잖아요. 자기 잘못인데 오히려 화를 내시네요. 은지야, 울지 마. 엄마, 좀 진정하세요. 상호는 아내 편만 들었어요. 정혜 씨는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차라리 안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은지 씨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베이비시터를 구하든지 어린이집에 보내든지 하겠어요. 어머님께서 제대로 못 보실 거면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정혜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8개월 동안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키운 손주인데 이런 취급을 받다니요. 그동안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하니? 어머님,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일만 해도 그렇고 평소에도 하늘이가 자주 울었잖아요. 그건 아이들이 원래 우는 거야. 아니에요. 제대로 봐주면 안 울어요. 어머님이 경험이 부족하시니까 그런 거죠. 경험이 부족하다는 말에 정혜 씨는 정말 화가 났어요. 자신이 상우를 얼마나 잘 키웠는데 경험이 부족하다니요. 하지만 가장 서러운 건 아들이 자신 편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며느리 편에서 정혜 씨를 탓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은지 말이 맞아요. 좀 더 조심하셔야 해요. 그날 밤 정혜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동 방임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그동안 하늘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걸까? 하지만 생각해봐도 억울했어요. 8개월 동안 정성을 다해 키웠는데 화장실 한 번 간 것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다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러운 건 아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자신이 키운 아들이 며느리 말만 믿고 어머니를 의심하다니요. 정혜 씨는 그날 밤 많은 걸 깨달았어요.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일은 앞으로 벌어질 거였거든요. 하늘이 넘어진 사건 이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은지 씨는 정혜 씨를 보는 눈빛이 차가워졌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하늘이 우유 온도가 너무 뜨거운 것 같은데요. 어머님, 기저귀 갈 때 좀 더 꼼꼼히 해주세요. 새는 것 같아요. 어머님, 하늘이 옷에 음식물이 묻었네요. 좀 더 조심해서 먹여주시면 안 될까요? 정혜 씨는 점점 위축됐어요. 뭘 해도 잘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은지 씨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희 이사 생각하고 있어요. 이사? 왜 갑자기? 지금 집이 너무 좁아서요. 하늘이가 크니까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정혜 씨는 어리둥절했어요. 30평대 아파트가 좁다니 자신은 평생 10평도 안 되는 집에서 살았는데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이사하려고? 40평대 정도로요. 하늘이 방도 따로 만들어주고 싶고 저도 서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재라는 말에 정혜 씨는 더 놀랐어요. 책을 읽는 걸 본 적도 없는 은지 씨가 서재를 원한다니요. 그런데 전세금이 문제네요. 은지 씨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지금 집이 15억인데 40평대는 20억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5억이 부족하구나. 네, 그래서요. 어머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혜 씨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뭔데? 어머님이 5억만 보태주시면 이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역시였어요. 정혜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은지야, 할머니가 돈이 얼마나 있는 줄 아니? 전에 집 사줄 때도 빚을 내서 한 거야. 어머님 분식집도 하시고 건물도 있으시잖아요. 5억 정도는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은지 씨는 마치 정혜 씨가 돈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말했어요. 건물이라고 해봤자 낡은 상가 건물이고 분식집도 요즘 장사가 안 돼서 빠듯해. 그럼 대출 받으시면 되잖아요. 어머님 신용으로 5억 정도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혜 씨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에게 또 빚을 내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은지야, 할머니 나이가 몇인 줄 아니? 66인데 누가 대출을 해줘? 요즘은 나이 상관없이 담보만 있으면 해준다고 하던데요. 은지 씨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마치 정혜 씨가 돈을 내는 게 당연하다는 식이었죠. 그리고 어머님, 하늘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할머니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하늘이를 핑계로 들먹이니 정혜 씨는 말이 막혔어요.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정혜 씨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자신이 가진 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분식집 권리금이 3천만 원, 건물 가치가 2억 정도, 통장에 있는 돈이 1천만 원. 다 합쳐도 3억이 안 됐어요. 5억을 어떻게 마련하지? 결국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한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겨우 3억 정도 나왔어요. 은지야, 3억까지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3억이요? 5억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야. 그럼 나머지 2억은 어떡해요? 은지 씨는 불만스러워했어요. 마치 정혜 씨가 성의가 없는 것처럼요. 은지야, 할머니도 한계가 있어. 이해해줘. 어머님, 정말 다른 방법은 없으세요? 친척들한테 빌린다든지. 누구한테 빌려? 할머니 형편을 아는 사람들인데. 은지 씨는 며칠 동안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마치 정혜 씨가 돈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의심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은지 씨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어머님, 저희 통장 잔고 다 봤어요. 뭐? 상호 오빠가 보여줬거든요. 어머님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요. 정혜 씨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들이 자신의 재정 상황을 며느리에게 다 알려준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생각보다 많이 있으시네요. 왜 없다고 하셨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생활비도 있어야 하고. 어머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5억 정도는 충분히 내실 수 있잖아요. 은지 씨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정혜 씨를 거짓말쟁이 취급하는 거였죠. 은지야, 할머니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니? 모르죠. 어쨌든 돈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님 결정하셨어요? 뭘? 이사 비용 말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죠? 은지 씨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은지야, 할머니도 고민이 많아.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어머님,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 아니에요? 하늘이 손자인데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어머님이 무슨 벼슬이세요? 갑자기 튀어나온 말에 정희 씨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어머님이 무슨 벼슬이라고 그렇게 거들먹거리세요? 저희 부부가 불쌍한 줄 아세요? 은지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은지야, 무슨 소리니? 할머니가 언제 거들먹거렸다고. 매번 돈 없다고 하시면서 실제로는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저희한테는 인색하게 구시고요. 인색하게? 할머니가 그동안 너희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들 결혼하는데 집도 안 해주면 말이 돼요? 정혜 씨는 말이 안 나왔어요. 15억짜리 집을 해준 게 당연하다니요. 그리고 하늘이 봐주시는 것도 어머님이 좋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부탁한 적 없어요. 이 말을 듣고 정혜 씨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베이비시터 비용 때문에 자신에게 부탁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요. 은지야, 내가 회사 복직한다고 해서 봐준 거잖아. 어머님이 손자 보고 싶어 하셔서 봐주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거든요. 은지 씨는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마치 정혜 씨가 때를 써서 하늘이를 봐준 것처럼 말이에요. 어쨌든 어머님, 이사비 안 내실 거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시간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안 낼 거면 안 낸다고 하세요. 어머님 뜻 알겠어요. 그럼 저희도 각오하고 살겠습니다. 은지 씨가 무슨 각오를 한다는 건지 정혜 씨는 알 수 없었어요. 앞으로 시댁에는 발길 끊고 살게요. 뭐? 어머님이 저희한테 관심이 없으시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겠어요. 명절이고 생일이고 다 상관없어요. 정혜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사비를 안 준다고 해서 연을 끊겠다니요. 은지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왜 안 돼요? 어머님도 저희한테 별로 애정이 없으시잖아요. 돈 좀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미적거리시고. 할머니가 애정이 없다고. 그동안 얼마나. 어머님, 진짜 애정이 있으시면 5억쯤 내주실 수 있잖아요. 그것도 못 내주시면서 무슨 애정이에요? 은지 씨는 정혜 씨의 마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오직 돈으로만 애정을 판단하는 거였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런 시댁은 싫어요. 제가 다른 남자 만났으면 더 나았을 텐데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정혜 씨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아들과 결혼을 후회한다니요. 그날 밤 정혜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은지 씨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무슨 벼슬이냐, 시댁의 발길 끊겠다. 다른 남자가 나았을 것.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정혜 씨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이용당하고 있었는지를요. 그리고 그날 밤 정혜 씨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도 변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시댁의 발길 끊겠다는 은지 씨의 말을 들은 후 사흘 동안 정혜 씨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하늘이가 걱정돼서 매일 안부라도 물었을 텐데 말이죠. 그 사흘 동안 정혜 씨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니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거든요. 나도 이제 그렇게 살자. 넷째 날 아침 상우가 분식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왜 연락도 안 하세요? 은지가 걱정한다고 하는데. 걱정? 누가? 정혜 씨는 김밥을 만들면서 대답했어요.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지만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은지가요. 어머니랑 싸우고 나서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뭘 후회한다고?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다고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상우는 평소처럼 아내를 감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혜 씨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상우야, 엄마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네. 내 아내가 시댁의 발길 끊겠다고 했는데 너는 뭐라고 했니? 상우는 당황했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그건 은지가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냐고. 저도 은지한테 너무 심하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상우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아내가 시어머니를 모독해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내 아내가 다른 남자 만났으면 더 나았을 거라고 했을 때는? 그건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정혜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어요. 상우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상우야, 엄마가 바보로 보이지?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동안 너 하나 키우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내 결혼할 때 15억 내주고 차까지 사줬지. 그리고 1년 동안 하늘이까지 봐줬고. 정혜 씨가 하나씩 세어가며 말했어요. 그런데 내 아내는 뭐라고 하더라? 어머니가 무슨 벼슬이냐고. 엄마, 시댁의 발길 끊겠다고. 다른 남자가 나았을 거라고. 상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은지 씨가 한 말들이었거든요. 상우야, 엄마도 이제 알겠다. 뭘요? 너희 마음을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똑같이 할 거야. 정혜 씨가 김밥을 썰어서 포장지에 담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인지. 너희 아내가 시댁의 발길 끊겠다고 했잖아. 그래, 나도 이제 너랑 남처럼 지낼 거야. 엄마, 대신 받은 거 다 돌려줘. 뭘요? 아파트, 차, 그동안 보태준 생활비 다. 상우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정말로 돌려받겠다는 건 아니겠지 싶었거든요. 엄마, 농담이시죠? 농담으로 들려? 내 아내가 시댁과 연 끊겠다고 했으니까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거야. 정혜 씨는 진지했어요. 그동안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는 한계였거든요. 엄마, 그건 너무. 뭐가 너무해? 너희가 먼저 연 끊자고 했잖아. 그날 오후 정혜 씨는 오랜 친구 강민석 씨를 만났어요. 민석 씨는 변호사였거든요. 정희야,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민석아, 너한테 상담할 게 있어. 정혜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얘기했어요. 15억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은지 씨가 한 말들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이런 정희야. 그동안 고생했구나. 민석아, 내가 준 돈들 돌려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받을 수 있어. 특히 며느리가 그런 말을 했다면 증여 취소 사유가 충분해. 민석 씨는 법적인 부분을 설명해 줬어요. 아파트는 상호 명의지. 그럼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아. 특히 증여자인 내가 경제적 곤란에 처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그리고 차량이나 생활비 같은 건 송금 내역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어.
정혜 씨는 다행히 모든 송금 내역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분식집을 하면서 돈 관리에는 철저했거든요. 민서가 그럼 소송하면 될까? 응, 증여 취소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같이 하면 돼. 일주일 후 상호 부부에게 내용 증명이 날아갔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은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읽어보면 알잖아. 증여 취소 소송이라니. 정말 하실 거예요? 너희가 먼저 연 끊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받은 거 돌려주고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거야. 어머님, 농담이시죠? 집은 저희가 살고 있는데. 농담 안 해. 진짜로 할 거야. 은지 씨는 패닉 상태였어요. 설마 정말로 소송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님, 잠깐만요. 상호 오빠 바꿔드릴게요. 엄마, 이게 뭐예요? 상호도 당황하고 있었어요. 읽어봤잖아. 증여 취소야.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 내 아내가 시댁에 발길 끊겠다고 한 게 갑자기야? 그건 화가 나서 한 말이고, 화가 나서 한 말이면 괜찮아? 어머니가 무슨 벼슬이냐고 한 것도 화가 나서 한 말이야? 상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은지 씨가 한 말들이었거든요. 엄마, 이야기해요. 소송까지 할 필요는. 이야기? 뭘 이야기해? 너희는 이미 결론 내렸잖아. 시댁과 연 끊겠다고. 엄마, 은지가 사과할게요. 사과? 이제 와서? 정혜 씨는 냉정했어요. 그동안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상호야, 엄마 말 잘 들어도. 이제부터 우리는 남이야. 내 아내가 원한 대로 말이야. 엄마, 대신 받은 거는 다 돌려줘야 해. 그게 남 사이의 예의잖아. 그날 밤 상호 부부는 한잠도 못 잤어요. 갑작스러운 소송 통보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오빠, 어떡해요? 정말 집을 뺏길까요? 설마 그러시겠어? 엄마가 그런 분이 아닌데. 하지만 상호도 확신이 없었어요. 정혜 씨의 표정과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승소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특히 며느리분이 하신 발언들이 증여 취소 사유로 충분하거든요. 상호 부부는 절망했어요. 정말로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제야 은지 씨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정혜 씨의 복수가 시작된 거였거든요. 소송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상호 부부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마다 듣는 말은 똑같았거든요. 시어머님, 승소 가능성이 80% 이상입니다. 특히 며느리분의 발언 녹음이 있다면 거의 100%죠. 은지 씨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함부로 말했는지를요. 오빠, 어떡해요? 정말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진정해, 은지야.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상호도 마음은 똑같았어요. 15억짜리 집을 잃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오빠, 어머님께 사과드려요. 진심으로 빌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래, 그래야겠다. 하지만 정혜 씨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분식집에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손님 받기 바쁘시답니다. 가게 아르바이트생이 이렇게 전하고는 뒤돌아서 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며칠 더 지속되자 은지 씨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오빠,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진심인 것 같은데. 엄마가 그런 분이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풀리실 거야.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법원에서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거든요. 차라리 조정에서 합의하는 게 낫겠어요. 변호사가 권했지만 정혜 씨는 거부했어요. 합의할 생각 없어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조정 담당 판사도 놀랄 정도로 단호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요? 시댁의 발길 끊겠다던 며느리가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해요? 정혜 씨는 은지 씨의 말을 그대로 반복했어요. 판사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조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정혜 씨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받은 거 다 돌려주면 소송 취하해드리겠어요. 그게 아니면 끝까지 가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상호 부부는 패닉에 빠졌어요. 정말로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오빠, 이제 어떡해요? 어머님이 정말 진심인 것 같은데. 알겠어, 알겠다고.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방법이 있을 리 없었어요.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됐고 정희 씨는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상호 부부가 분식집으로 찾아왔어요. 하늘이까지 데리고 말이에요. 어머님, 은지 씨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큰 소리로 불렀어요. 하지만 정혜 씨는 냉담했습니다. 손님이세요? 주문하세요. 어머님 저예요. 은지예요. 손님 맞잖아요. 주문 안 하실 거면 나가세요. 정혜 씨는 김밥을 만들면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해요. 이야기할 거 없어요. 법정에서 봅시다. 어머님, 은지 씨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늘이를 안고 있던 상태에서 말이에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정혜 씨는 여전히 김밥을 만들고 있었어요. 사과요? 이제 와서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그동안 어머님이 얼마나 저희한테 잘해주셨는데. 그럼 그때는 왜 몰랐어요? 어머니가 무슨 벼슬이냐고 했을 때는요? 정혜 씨가 드디어 은지 씨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화가 나면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은지 씨는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혜 씨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은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상호도 무릎을 꿇었어요. 부부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었죠. 반성이요? 소송당하니까 반성하는 거죠. 그전에는 언제 반성했어요? 엄마, 상호야, 너도 마찬가지야. 내 아내가 그런 말할 때 한 번이라도 말렸니? 상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말린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진심이에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진심이요? 그럼 시댁의 발길 끊겠다던 건 거짓말이었나요? 그건 정말 화가 나서 또 화타령이네요. 정혜 씨는 김밥을 다 만들고 손을 씻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늘이도 있잖아요. 은지 씨가 하늘이를 앞으로 내밀었어요. 하늘이요? 그 아이도 이제 남의 집 아이죠. 시댁과 연 끊는다고 했으니까요. 어머님, 그리고 하늘이를 방패막이로 쓰지 마세요. 비겁해요. 정혜 씨의 말에 은지 씨는 더욱 울었어요. 어머님, 정말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용서요? 용서는 무슨 용서예요? 정혜 씨가 앞치마를 벗으면서 말했어요. 저도 배웠어요. 가족이니까 뭘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잘못된 거라는 걸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죠. 어머님, 그럼 정말 끝인 거예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제대로 된 관계의 시작이죠. 정혜 씨가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하자 상호가 막아섰어요. 엄마, 그럼 조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뭐든지 할게요. 정혜 씨는 잠시 멈춰 섰어요. 조건이요? 네, 뭐든지 들어드릴게요. 정혜 씨는 생각해 보더니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그럼 이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합의서예요. 이거 다 지킬 수 있으면 소송 취하해 드릴게요. 상호가 합의서를 받아보니 내용이 상당했어요. 첫째, 아파트 명의를 어머님께 다시 이전. 둘째, 차량 즉시 반납. 셋째, 그동안 지원받은 생활비 70%를 12개월에 걸쳐 상환. 항목이 10개나 됐어요.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항목이었습니다. 10번째, 향후 시댁과의 모든 연락 및 왕래 금지. 명절, 생일, 경조사 등 일체의 접촉 금지. 어머님, 이건 너희가 원하던 거 아니야? 시댁과 연 끊는 거 말이야. 어머님,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가 아니라 너희가 먼저 말한 거잖아. 내가 명문화한 것뿐이야. 은지 씨는 합의서를 보고 완전히 절망했어요. 이건 집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어머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생각은 이미 다 했어요. 선택하세요. 이 조건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봅시다. 정혜 씨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그동안 당한 모든 것들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결국 상호 부부는 선택해야 했어요. 모든 걸 잃고 법정에서 지든지 아니면 조건을 받아들이고 최소한이라도 건지든지 말이에요.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합의서를 받아든 상호 부부는 이틀 동안 고민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지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거든요. 오빠, 그냥 합의해요. 이것도 어디예요? 하지만 집은 어차피 어머님 거였잖아요. 우리가 욕심부린 거죠. 결국 상호 부부는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15억짜리 아파트를 포기하고 차도 반납하고 생활비도 갚기로 한 거였죠. 하지만 가장 힘든 건 10번째 조항이었어요. 시댁과의 모든 연락을 끊는다는 것 말이에요. 어머님, 정말 하늘이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시댁과 연 끊는다고 했으니까요. 어머님, 대신 하늘이는 내가 잘 키워. 이제 네가 엄마니까. 정혜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손주와 헤어지는 게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거든요. 어머님, 후회 안 하세요? 후회요? 뭘 후회해요? 하늘이 할머니 되신걸요. 할머니는 됐지만 노예는 안 될 거예요. 정혜 씨의 말에 은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3년간의 악연이 정리됐습니다. 상호 부부는 작은 투룸으로 이사를 갔고 정혜 씨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정혜 씨는 우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첫 번째로 한 일은 분식집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30년 동안 운영했던 가게를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정희야, 정말 가게 정리하는 거야? 단골 손님들이 아쉬워했지만 정희 씨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네, 이제 새로운 일 해보려고요. 돌려받은 돈으로 정혜 씨는 신설동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카페형 분식집을 열었어요. 기존 가게보다 훨씬 예쁘고 깔끔했습니다. 정인의 카페라는 새 간판도 달았어요. 손글씨가 아닌 예쁜 디자인 간판이었죠. 가게 운영 시간도 바꿨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여는 거였습니다. 손님, 저희는 오후 4시에 문 닫아요. 왜요? 저녁 장사가 더 잘 되잖아요.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요. 정혜 씨의 다른 일정은 바로 자기 개발이었어요. 오후 5시부터는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웠거든요. 선생님, 붙잡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김밥만 싸다가 이제 붓을 잡으니 손이 후덜후덜해요. 정혜 씨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66살에 시작한 서예였지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저녁 8시부터는 요가 수업도 들었어요. 할머니, 자세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색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30년 동안 분식집에서 구부정하게 일하던 몸이 조금씩 펴지고 있었어요. 주말에는 등산도 시작했어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등산 동호회에 가입한 거였죠. 정혜 씨, 오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산 어때요? 오늘은 좀 힘들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정혜 씨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가게에만 박혀있던 사람이 이제는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 상호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손님이세요? 주문해 주세요. 정혜 씨는 여전히 냉담했어요. 엄마, 저예요. 상호예요. 아, 상호 씨. 뭐 드릴까요? 엄마. 손님, 주문 안 하시면 나가세요. 다른 손님들 기다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가게에는 손님들이 있었어요.
새로 단장한 카페가 소문이 나서 젊은 손님들도 많이 왔거든요. 김밥 하나 주세요. 네, 3,000원입니다. 정혜 씨는 정말 손님 대하듯이 김밥을 만들어줬어요. 상우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하늘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하늘이요? 누구죠? 엄마. 아, 혹시 손님 아드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원래 그래요. 정혜 씨는 정말 모르는 척 했어요. 합의서에 따라 남처럼 지내기로 한 거였거든요. 엄마,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이렇게까지가 아니라 약속한 대로 하는 거죠. 손님도 약속은 지키셔야죠. 상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자신들이 합의서에 서명했거든요. 그럼 정말 영원히 남처럼 지내시는 거예요? 영원히는 모르겠고 지금은 그렇게 할 거예요. 엄마, 손님 김밥 다 드셨으면 자리 좀 비워주세요. 대기하는 손님들이 있어서요. 결국 상우는 일어나야 했어요. 정혜 씨는 끝까지 냉정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정혜 씨의 새로운 일상이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요가로 몸을 풀고 오전에는 가게를 열고 오후에는 서예를 배우고 저녁에는 등산 동호회 사람들과 만나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정희 언니, 요즘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맞아요. 표정도 밝아지셨고요. 동호회 사람들이 말했어요. 실제로 정혜 씨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야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동안 뭐 하셨어요? 아들 키우고 며느리 뒷바라지하고 손주 키우고 그런 거 하고 살았죠.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이제는 안 하세요? 네, 이제는 안 해요. 그 사람들도 다 컸으니까 알아서 하겠죠. 정혜 씨의 말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어요. 1년이 지나자 정혜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서예 실력도 늘어서 동네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기도 했고 요가 덕분에 몸도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가게도 잘 됐어요. 젊은 감각으로 다시 꾸민 카페형 분식집이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들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사장님, 김밥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30년 경력이에요. 와, 대단하세요. 정혜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전처럼 힘들게 일하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 씨는 일기를 썼어요. 서예를 배우면서 시작한 새로운 습관이었죠. 며느리가 벼슬이니 그 한마디가 오히려 나를 살렸다. 그때까지는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산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66살에 시작한 두 번째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거다. 그리고 그게 진짜 사는 거였다. 정혜 씨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 시장에서 시작된 30년의 고생이 이제는 추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가슴을 설레게 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정혜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자신만의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였거든요.